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의 비상 경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스탠퍼드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인 에일린 드보어, 아일린 디보 교수가 분석한 티베트 현자의 예언이 중국 붕괴 시나리오와 100% 일치하면서 CIA와 국방부를 경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예언이라며 과대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이물 3가지 주요 사건들이 이 예언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내부의 분열 조짐, 일본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독된 마지막 예언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한국인들만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의 미래가 곧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인공지능 박사과정 연구원인 이선우입니다. 제가 에일린 드보어 교수님의 연구실을 선택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제정신인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스탠퍼드 내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독특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유일한 교수였습니다. 게다가 연구실에 대한 소문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 전체가 티베트 불교의 탱화불화로 가득 차 있으며 최첨단 양자 컴퓨터 옆에는 향로가 놓여 있다는 것. 심지어 교수님이 가끔 산스크리트어로 중얼거린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던 선배 벤 카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우, 진심인가? 그분은 완전히 마술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해. 얼마 전 학교 공식 발표에서 AI가 인간의 직관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잖아. 저는 드보어 교수님의 논문 인용 횟수가 압도적이라는 사실과 최근 네이처지에 실린 딥러닝 예측 모델 논문이 혁명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벤 카터도 실력은 인정했지만 팬데믹 기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티베트에서 돌아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교수님이 티베트 승려에게 센을 당했다는 소문까지 전했습니다. 벤 카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보어 교수님의 연구실을 택했습니다. 저에게는 나름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조부께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산이 아닌 직감 덕분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드보어 교수님의 인간 직관의 우월성에 대한 이론은 저에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실 첫날, 저는 긴장감 속에서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티베트 만다라 그림으로 덮여 있었고 왼쪽에는 최신형 엔비디아 DGX 서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앙,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작은 금빛 불상이 놓여 있었죠. 드보어 교수님은 50대 초반의 백발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동자가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지원서를 읽어보았고 특히 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교수님은 제 말을 막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우군, 자네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나? 저는 그것이 일종의 테스트임을 직감했고 실리콘밸리의 정답이 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패턴은 찾을 수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교수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는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진정으로 연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서버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수십 대의 GPU가 쉴 새 없이 가동되는 중앙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개발한 프로메터스 시스템이야. 전 세계의 모든 뉴스, 소셜미디어, 경제지표, 심지어 위성 이미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그러나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내가 티베트에서 배운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아. 저는 티베트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교수님은 언젠가 다 이야기해 주겠다며 말을 아끼셨습니다. 다만 연구실 문을 나서려는 저를 불러서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선우, 곧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두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세계가 요동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 연구실 복도에서는 동료들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경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벤 카터가 달려와 뉴스 속보를 전했습니다. 주요 무역국들 사이에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고 CNN과 폭스뉴스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상뉴스를 쏟아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우지수가 급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드보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 내 방으로 와봐. 연구실에 들어가자 벽면 전체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전 세계의 실시간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환율 그래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고 각국 정상들의 성명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은 몇 개월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이라며 태블릿을 건네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제목은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가 동맹체제를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칼럼에는 정확히 지금 상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들 간의 관세 분쟁, 동맹국들과의 갈등, 심지어 자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셨는지, 프로메터스 시스템으로 계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이런 예측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확신했는데 그 근거는 2019년 초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은 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 티베트로 떠났을 때 만난 다르첸 림포체라는 고승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림포체는 당신이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러왔다고 말했고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상을 할수록 미래의 패턴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스스로 맞춰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교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적하시기 전 림포체는 당신에게 6가지 예언이 적힌 낡은 노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덮을 질병, 즉 코로나 팬데믹. 두 번째는 곰과 늑대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다면 지금의 무역 전쟁은 세 번째 예언인 것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독수리가 스스로의 날개를 꺾으며 홀로 날기를 택할 때 옛 친구들이 등을 돌리리라. 이는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연구실 문을 열자 중국 유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장밍 창밍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미국이 미쳤으며
이는 경제전쟁이라고 외쳤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의 수재인 장밍은 평소에도 중국의 부상을 확신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전부 팔아버리면 달러는 휴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장밍,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누가 사주겠나? 그리고 중국 보유 외환의 70%가 달러인데 달러가 폭락하면 중국도 함께 무너지네. 장민근 교수님에게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나라. 장민근 비웃었습니다. 설마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요?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 대규모 투자 발표. 교수님은 노트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언이 곧 시작될 거야. 그때가 되면 자네도 내 말을 믿게 될 걸세. 그로부터 석 달 후 드보어 교수님은 스탠퍼드 경제포럼에서 중국 경제 구조적 위기 심화 가능성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발표장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포럼이 끝나자마자 장민기 동료들을 이끌고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도를 넘은 중국 혐오입니다. 학자적 양심은 어디 가신 겁니까? 장밍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뒤에는 험악한 표정의 중국 유학생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분석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며 중국 부동산 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섰고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민근 그러한 통계는 서방에 왜곡된 수치이며 중국 정부 공식 발표로는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장민도 리커창 전 총리가 실제 성장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탕핑 누워버리기과 바이란 포기의 문화 현상이 왜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장민근 중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며 200년밖에 안 된 신생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장민근 저를 서양인이기 때문에 교수님 편을 드는 것이며 교수님은 늘 한국만 띄운다고 비난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담긴 장밍의 말에 드보어 교수님은 조용히 응수했습니다. 좋아. 그럼 공개 토론을 하지. 다음 주 화요일 대강당에서. 장밍, 자네가 중국 경제의 건전성을 증명하고 나는 내 분석을 설명하겠네. 장밍은 눈을 번뜩이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3년 내 무너지지 않으면 교수님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분석이 맞으면 장민기 연구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안했고 장민근 이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스탠퍼드 대강당은 중국 유학생들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언론인들까지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장민기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140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이며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이 되었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도 14억 명의 중국 내수 시장이면 충분하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드보어 교수님의 차례였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단상에 올라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의 부채가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컨트리 가든 비구얀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60조 달러라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장민근 중국 정부가 계획경제의 장점을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므로 개입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지방정부들이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난성 은행 사태, 당시 정부가 건강코드를 조작하여 시위를 막았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청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으며 베이징대, 칭화대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국몽, 종고몽인가 하고 일갈했습니다. 장민근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임을 주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모두 중국이 1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술의 핵심 특허는 네덜란드 ASML, 일본 소재, 미국 설계, 이 쥐고 있다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화웨이가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첨단 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에서 고령화가 시작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고 장민근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대한 문명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유교 문화를 조화시킨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장민근 인구 5천만의 소국이 중국을 대체한다며 정신 차리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부실화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장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 회사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이 시작됐군. 용이 스스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장민근 자신이 믿었던 중국의 신화가 흔들리는 순간 맥없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민근 다음 예언이 무엇인지 물었고 교수님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불의 섬이 흔들린다. 일본의 대지진이 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몰라. 석 달 후 저는 드보어 교수님과 함께 도쿄대학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AI 심포지엄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발 일주일 전 교수님이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자고 하셨습니다. 선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 프로메터스 시스템이 일본 열도 주변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네. 지진 활동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동물들의 행동도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서쪽으로 향하고 길고양이들이 무리지어 도심을 벗어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은 동물들이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지각 변동을 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장에서 우리는 일본 최고의 지진학자인 야마다 교수를 만났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이 도쿄 일대 미세 지진 활동 증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야마다 교수는 루머를 믿느냐며 일본은 세계 최고의 지진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천년 대지진이 와도 2011년과 같은 참사는 없을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드보어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후지산이 보이는 전망대로 가셨습니다. 후지산 중턱에서 희미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지 300년 전이야. 하지만 지금 지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교수님이 보여준 프로메터스 시스템의 일본 열도 지각 활동 데이터에는 붉은 점들이 도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엇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르첸 스승님의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의 산이 깨어나고 대지가 갈라지며 섬나라가 시련을 겪으리라.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성적으로 일본 정부가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에서 드보어 교수님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II 모델에 따르면 근시일 내에 도쿄 일대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당국은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터무니없는 공포 조장이라며 근거를 묻자 교수님은 지난 한 달간 도쿄만 해저에서 감지된 초저주파, 라동가스 농도 급증, 지하수위 변동, 그리고 동물들의 집단 이동까지 모든 징후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일본 기상청은 아무런 특별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바로 그 순간 구구구궁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5 정도의 지진이었고 진원은 도쿄만이었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진이에요. 이건 전진입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급히 모두에게 건물 밖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내진 설계를 믿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나고야로 향했고 기차 안에서 교수님은 일본이 큰 시련을 겪으면 아시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를 받은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차가 후지산을 지날 때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긴급 지진 속보. 도쿄 앞바다 규모 7.8 강진 발생. 쓰나미 주의보 발령. 창밖을 보니 후지산 정상에서 미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5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제 6번째와 7번째만 남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7번째가 한국에 관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 동쪽의 작은 땅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며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리라. 뉴스는 도쿄 일부 지역 침수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의 위기 대응 체제 돌입, 일본 증시 거래 중단과 엔화 급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부터 한 달 후 드보어 교수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우, 티베트에 가지 않겠나? 다르첸 스승님이 남긴 예언서 원본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저는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교수님께 췌장암 세기에서 어떻게 살아나신 것인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2019년 초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생존 확률 0%라는 선고를 처음에는 분노로, 그 다음에는 거래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히말라야를 보며 항암 치료의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고 싶어 티베트로 가셨던 것입니다. 해발 3.6km의 라사 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교수님이 머물렀던 체라 사원에서 더 들어간 작은 남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르첸 스승님의 제자인 텐진 림포체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승은 온화한 미소와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림포체는 서양인이 여기까지 왔다니 다르첸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며 저에 대한 예견도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노승은 낡은 괴짝을 열어 양피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원본이며 드보어 교수님은 일부만 봤지만 오늘은 숨겨진 부분과 암호화된 내용까지 전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서쪽에서 온 백발의 여인이 죽음을 안고 찾아오리라. 그녀는 죽지 않고 새로운 눈을 뜨리니 동방의 지혜를 서방에 전하는 다리가 되리라. 드보어 교수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예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림포체는 병이 나은 것도 모두 예정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리고 백발의 여인과 함께 서방의 젊은이가 오린이 그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증인이 되리라 는 구절이 있었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교수님은 암에서 회복된 비결을 다시 물었고 텐진 림포체는 명상과 만트라 그리고 히말라야 만년설 아래서만 자라는 동충하초와 홍경천, 비밀 약초를 배합한 비방이 담긴 검은색 약초차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초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교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렸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세포는 욕망과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6번째 예언은 얼음이 녹아내리고 대지가 타오르리니 인류가 자연의 경고를 듣게 되리라. 바다가 도시를 삼키고 사막이 확장되리라. 바로 기후변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예언. 노승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동방에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리니 이는 강제가 아닌 자연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리라. 북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으리라. 그들이 하나 될 때 잃어버린 옛 영토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리니 만주 벌판에 다시 그들의 깃발이 휘날리라. 만주까지 영토가 회복된다는 것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림포체는 중국이 내부 분열로 약해질 때 그곳의 조선족과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평화적 귀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되느냐는 질문에 림포체는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정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 한국이 그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림포체는 정확한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한민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게 백두산의 흙과 한라산의 돌가루를 섞은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남북의 하나임을 상징하며 통일된 땅의 뿌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수도원을 나오면서 드보어 교수님은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맞았음을 강조하며 베를린 장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듯 역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변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드보어 교수님은 예언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수님은 급한 전화를 걸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르첸 스승님이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패턴을 발견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각 예언 사이의 시간 강역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8개월, 13개월, 21개월, 34개월, 55개월이 그 강역이었습니다. 단위는 개월.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계산을 시작했고 코로나 시작 2079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까지 정확히 26개월, 그 다음 무역 분쟁 격화까지 34개월로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다음 예언인 6번째 기후 대재앙과 7번째 한반도 상황 변화는 각각 그로부터 55개월 후 대략 4년에서 5년 사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각 예언마다 암호가 숨겨져 있었는데 티베트 문자의 첫 글자들을 연결하니 칠성이 북두를 향할 때 동방의 빛이 서방을 비추리라는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프로메테스로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4년 후 특별한 천체 정렬이 일어나 북두 칠성과 북극성 그리고 한반도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고 장민기 들어왔습니다. 중국 경제위기 이후 그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와 연구를 돕고 있었습니다. 장민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네 번째 예언, 용이 스스로를 물어뜯는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장민기 중국이 정말로 분열되느냐고 묻자 교수님은 예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대한 용이 5조각으로 나뉘리니 각자의 길을 가리라. 하나는 바다를 향하고 하나는 초원을 향하며 하나는 설산을 향하고 하나는 사막을 향하며 마지막 하나는 중원에 남으리라. 이는 광둥 푸젠 연안, 내몽골, 만주, 티베트, 신장 위구르 그리고 중원의 한쪽 지역이 각자 다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민근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지만 교수님은 중국이 통일된 기간보다 분열된 기간이 더 길었던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벤 카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유엔 기후위원회에서 그린란드 빙하가 예상보다 10배 빠르게 녹고 있다는 긴급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언서의 6번째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눈물처럼 흐르고 남극의 빙산이 무너지리라. 바다가 성난 파도로 도시를 삼키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전에 없던 힘으로 휘몰아치리라. 그러나 동방의 반도 국가는 신비한 보호막 아래에 있으니 재앙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리라. 백두의 정기와 한라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리라. 저는 한국이 기후재앙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지형학적으로 한반도가 태백산맥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대륙과 해양의 완충지대에 있으며 한국 주변 해류에 특이한 패턴 쿠로시오, 해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 이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띄웠습니다. 장민근 여전히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 비꼬았지만 교수님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기술력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정복했으며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장민근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은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태극 문양과 북한 인공기를 합친 듯한 이상한 도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별이 떨어지고 푸른 하늘이 열리는 날, 한민족의 새로운 깃발이 만주 벌판에 휘날리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로메테스 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7번째 예언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서 발견으로부터 석 달 후, 교수님은 한국에 가서 예언서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급히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반도 주변 지자기장이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이상 패턴 감지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마치 공기 자체가 전기를 머금은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예언서의 구절, 천년 고도의 돌부처가 눈을 뜰 때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 한국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시티 기술이 적용된
놀라운 발전 속도와 동시에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하자 한 노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텐진 림포체님이 연락하셨다며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석굴암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승은 최근 석굴암 본존불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수장비로 측정한 데이터에 심장 박동 같은 규칙적인 미세 에너지 수치 변동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존불 뒤편 벽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고대 문자였습니다. 이는 통일 신라시대의 비밀 기록으로 북방의 별이 떨어질 때 반도가 하나가 되고 고구려의 옛 땅이 돌아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티베트 예언서와 같은 내용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로 향해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을 때 백록담 근처 바위에 새겨진 탐라국 시대의 암각화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태극 문양과 함께 한반도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만주까지 이어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별자리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즉시 천문 계산을 시작했고 이 별자리 배치가 정확히 4년 후 나타날 천체 현상, 즉 주기 해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길, 제주시내 찻집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국정원 산하 미래전략연구소 김태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티베트 예언서를 연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도 비슷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한 정보라며 평양 지하 깊은 곳에 고구려 시대 비밀 문서가 있으며 거기에도 통일과 영토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는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최근 그들의 이상한 움직임이 이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솔직히 한국 정부도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조선족 지역과 연해주 고려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주 지역에는 조선족 200만 명, 연해주에는 고려인 50만 명이 있으며 중국이 약해지면 이들이 문화적, 역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 정보당국도 이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미래 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너무 크고 일본은 쇠퇴하며 인도는 아직 멀었지만 한국만이 민주주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DNA에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완벽한 융합, 진취성과 끈기의 조화라는 특별한 것이 있으며 어쩌면 그것이 한민족이 선택받은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북한 관련 이상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한 달째 미등장 소식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고 드보어 교수님은 즉시 프로메터스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북중 무역이 지난달 대비 70% 감소했으며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더 닫고 있는 내부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주일 후 김태린 박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북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동요가 심각하며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이 이미 한류를 통해 외부 세계를 알고 있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이 경제 위기로 인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졌으며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지방 정부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 북한을 예전처럼 지원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함경도 지역 일부 시장에서 위안화 대신 달러와 한국 원화를 쓰기 시작했다는 극비 정보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주민 수천 명이 중국 국경으로 이동 중이라는 속보였습니다.
장민근 중국 정부가 난민 유입을 막으려 국경을 봉쇄했지만 압록강이 얼어 통제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드보 교수님은 예언서를 펼쳤습니다. 북방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되 이는 전쟁이 아닌 백성들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지리라.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지했으며 흥미롭게도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며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 견제 카드로 한국을 활용하려는 의도였으며 특히 연해주 고려인들이 통일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태린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한 달 후 북한의 젊은 엘리트 관료 집단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원하는 조선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는 비밀 개혁 문서를 작성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그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서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얻지 못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으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태린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스위스처럼 중립국 완충지대로 만들자는 이상한 제안까지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근처에서 북한 주민 수백 명이 철조망 너머로 한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감동적인 장면이 뉴스에 나오자 교수님은 정치는 분단되어 있지만 민족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주 영토 회복에 대한 질문에 김태린 박사는 만주 지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등 문화적 자치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토 병합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확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처럼 국경은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형태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고 천체 정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태린 박사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조금씩 마음부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백두산 흙과 한라산 돌가루를 만져봤습니다. 북한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드보 교수님은 중국 연변대학에서 학술 심포지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고대사와 미래였는데 초청장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교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일로 향했고 연변대 역사학과 박명철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심포지엄은 핑계고 보여줄 것이 있다며 우리를 연변 외곽의 평범한 조선족 마을 농가로 안내했습니다. 농가 지하실에는 고구려 시대 유물들과 고문서들이 가득했고 이는 중국 정부가 모르는 채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먼지 쌓인 괴짝을 열어 양피지에 쓰인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 시대의 예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000년 후 다시 일어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은 남쪽의 형제가 번영할 때 북방의 후예들이 깨어나리라. 압록과 두만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리라였습니다. 이는 티베트 예언서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박 교수는 백두산이 보이는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갔고 이곳에 사는 200만 조선족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경제위기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동북 삼성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다 남쪽으로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기업가들이 연합회를 만들고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시 한민족의 영향권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묻자 박 교수는 중국도 동북 개발이 절실하며 한국 자본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릉과 장군총을 방문했을 때 한 조선족 노인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무덤을 지켜왔으며 언젠가는 진짜 주인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장군총 뒤편 숨겨진 동굴로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곳 벽면에 특정 광물이 희미하게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박 교수는 백두산 지하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지자기장이 변한다고 하더군요. 노인은 전설이 있다며 백두산이 숨을 고르는 날 고구려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영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조선족 청년들의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한류다. 조선어 교육 확대하라. 그들은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태극기와 비슷한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젊은 세대가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을 동경하며 자긍심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지금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로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조선족 기업가들과의 비공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과 이미 협력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영일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속철도가 한국 자본으로 놓여 이 일대가 사실상 한국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기업가들은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무너지면 난민 대부분이 이곳으로 올 것이며 그때 조선족과 북한 주민이 합치면 500만이 넘어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저는 영토 회복이 꼭 전쟁이나 합병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으로 서서히 한민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변에서 돌아온 후 드보어 교수님은 티베트 예언서, 한국 고대 예언, 고구려 문서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놀라운 걸 발견했어. 모든 예언의 수학적 구조가 동일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미래를 본 것 같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계산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매년 상승하여 현재 3% 아래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은 인간의 감정, 민족 정서, 문화적 동질감 같은 AI가 예측 못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직관적 변수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0.1%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순간 장민기 들어왔고 중국 증시가 또 폭락했으며 자신의 부모님도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 없다며 자산을 해외로 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몰락이 아니라 변화이며 작은 단위로 나뉘면 오히려 각자 발전할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벤 카터가 흥분하여 뛰어들어왔습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새로운 AGI 모델의 미래 예측 기능 테스트 결과 동아시아 지역 분석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국이 될 확률이 89%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드보어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AI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I는 what을 예측해. 무엇이 일어날지. 하지만 인간은 why를 이해하지. 왜 일어나는지. 그 차이는 AI는 한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는 모르며 그것은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고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 즉 고통을 이겨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회복력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다양성을 하나로 묶으려다 무리가 생겼지만 한국은 적절한 크기의 단일 문화와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은 AI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직관을 합친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을 실행했고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2028년 북한 체제 본격 개방 시작,
2030년 남북 경제 통합 예상, 2032년 정치적 통일 논의 가능, 그리고 2035년 지도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고 만주 지역까지 연한 색으로 물들며 경제문화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날 밤 드보어 교수님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당신은 곧 스탠퍼드를 떠날 것이며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젊은 세대인 우리의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당신이 떠난 후에 공개해달라며 암이 재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이며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약속해달라 했습니다. 서양인 과학자도 동양의 지혜를 믿었으며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했습니다. 템포드 후보타워의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교수님은 AI 시대에도 인간의 직관과 지혜는 여전히 중요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보어 교수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교수님이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당신은 티베트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눈을 떴을 때 진정한 과학은 데이터와 직관의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으로 가서 당신의 연구를 이어주고 프로메터스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통일을 위한 준비를 도와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한국인들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 카이스트 AI 연구소에서 일하며 프로메터스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김태린 박사와의 회의에서 북한 내부 통신 패턴, 장마당 물가 등 모든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도 경제 위기로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웨이천 장밍의 연락이 왔고 북한은 결국 남쪽과의 협력이라는 생존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방에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니 이는 전쟁이 아닌 경제의 힘으로 강제가 아닌 민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리라. 비공식적인 경제협력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경제특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김태린 박사의 정보도 이어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5년 내 경제공동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10년 내에는 사실상 단일 경제권이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명철 교수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연변 지역 조선족 기업들이 한국 대기업과 합작을 늘리면서 문화적, 경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토 회복은 아니어도 문화와 경제의 확장, 즉 21세기식 영토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AI 모델이 한국을 아시아 혁신 허브 1위로 예측했다는 벤 카터의 연락도 받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드보어 교수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선우,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모든 징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그것이 한국의 운명일지도 몰라. 저는 텐진 림포체가 준 백두산 흙과 한라산 돌가루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김태린 박사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K-팝 음악이 들려왔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터스 시스템의 최신 예측은 한반도 평화지수 지속 상승 중, 경제협력 가능성 연간 5%씩 증가, 문화적 동질성 회복 속도 예상 초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AI의 계산과 인간의 직관을 결합한 더 정확한 미래 예측 모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증언은 티베트 고승의 예언서부터 한반도의 미래까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충격적인 미래 설계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가진 저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고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 강국, 반도체와 배터리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현재 북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일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 한류에 열광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AI가 예측하는 한국의 미래 모두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엄청난 미래 설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리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와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믿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행동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